여러분 우리나라에 성씨 뭐 저 같은 경우는 김씨예요. 뭐 성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세봅시다. 김씨, 뭐 이씨, 최씨, 박씨.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성씨가 무려 300개나 된다고 합니다. 300개.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은 성씨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일본에는 성씨가 무려 2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20만 개! 어? 정확히는 25만 개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은 성을 갖고 있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간밤에 먹은 모스버거의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내 입맛엔 역시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여행 14일차 아침이 밝았고 휴가를 마친 친구는 서울로 되돌아갔습니다. 제 자전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심심한 저는 전박이 하늘소를 데리고 놀았습니다. 서울 살 때는 일부러 이 녀석을 잡아보겠다고 설악산이며 소백산 엄청 싸돌아 다녔는데 홋카이도에는 이런 녀석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이 녀석 나랑 놀기 싫은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푹. 이건 뭐 고작 날아간 곳이 거기냥? 그리고 오래간만에 자전거를 달려봤어요. 간만에 페달을 밟으려니 좀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적응을 마친 저는 분노의 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치토세 공항 인근에 있는 렌트카 회사로 갔죠. 렌트카를 반납하고 친구는 공항에서 서울로 날아갔고요. 저는 이 치토세에서 삿포로까지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조세피나 안녕. 삿포로로 향하던 저는 어느 위인의 생가에 방문하게 됩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분의 집이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미국인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삿포로 제국대학의 식물학 교수로 역임하면서 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살던 집이고요. 집 옆으로 클라크 박사의 기념비가 있는데요. 기념비에는 Boys be ambitious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삿포로까지는 가도 가도 끝없는 직선도로였습니다. 대형 트럭들도 꽤나 많이 달리고 있었고요. 중간중간 작은 마을이 끊임없이 나와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갓길이 넓고 깔끔해서 갓길로 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지와 내리막의 비중이 많아서 신나게 달렸어요. 그래도 아스팔트 길이라 더워 보이는걸? 자전거 여행하는데 덥고 추운 건 어쩔 수가 없죠. 하긴 이런 도로보다는 시골길이 훨씬 달리기 신나죠. 달리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간판에 299엔이라고 써져 있어서 앞뒤 안 가리고 식당으로 돌진했어요. 돌격 앞으로! 300엔이면 슈퍼 도시락보다도 싸잖아요. 막 식당으로 들어가려는데 눈길을 끄는 자동차가 보였습니다. 이 녀석은 시트로엥 초기 모델 같아요. 일본에는 이런 클래식카를 타는 게 유행인가 봐요. 지난번에 오키나와에 갔을 때는 증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지 뭐예요.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차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강남에서 흔히 보는 벤츠나 BMW 같은 거는 사람들 눈길도 못 끈다고요.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 언젠가 한번 일본에 놀러 가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과연 뭐가 299엔이란 건지 한번 맛을 볼까? 저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젠장 속았습니다. 아니, 속은 건 아니고 뭐 일본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 생선구이 하나가 299엔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 와서 되돌아 나가기도 쪽팔리고 아주머니께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밥과 반찬 그리고 국 하나하나마다 다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 생선 구이 같은 거 요거 하나에 299원이고 뭐 다 하다 보니까 844엔.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이거는 당시 저의 하루 식비가 10,00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은 거의 하루 식비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돈도 좋지만 밥은 먹고 다녀야지. 잘했어. 연어 구이 같은 건데 비린내가 하나도 없고 진저라고 그러길래 마늘 그게 들어간 줄 알았더니 마늘대 말한 거였어요. 그게 라면 국물 같은 거예요. 삼겹살. 얼음물을 왕창 얻어왔어요. 식사를 마친 저는 얼음물을 단디 챙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식사비가 조금 비쌌지만 얼음물 값이라고 생각해라. 그러게 이날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식사하고 얼음물까지 챙겼으니 됐지 뭐. 하루 종일 도심을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전혀 여행하는 기분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갓길로도 달려보고 인도로도 달려봤지만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달려서 그런가? 왜 이렇게 후달리지? 힘들어. 그래도 달릴수록 조금씩 삿포로에 가까워졌고요. 삿포로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밀집된 도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 중고 매장이 보이더라고요. 잠깐 들려봤는데 여기는 옷가지 같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중고용품 판매점을 꼭 한번 들려보세요. 재밌는 것들 많이 판다고요. 삿포로에 다가갈수록 길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널찍하니 아주 좋구나. 삿포로는 모든 도시에 걸쳐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두둥, 요 은백색 건물이 바로 삿포로돔입니다. 일본은 유독 돔구장이 많잖아요. 그러게 애들이 워낙 야구를 좋아해서리. 맞아요. 그런데 삿포로 돔구장에는 특이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어머, 뾰족 튀어나온 게 전망대였구나. 맞아요. 저기가 전망대입니다. 이건 돔구장에서 내려다본 삿포로 시내 모습이고요. 오늘은 경기가 없어서 이렇게 한가한가 봐요. 돔구장 둘레를 따라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다시 자전거로 돌아왔고요. 이번에 새로 바꾼 리어렉과 방수 가방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리라쿠마도 귀염귀염하구나. 저는 삿포로 중심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는 길에 전통 사원도 보고요. 삿포로에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도 달려보고요. 와후, 이렇게 호리호리한 아가씨가 펫바이크를 다 타네요. 관심 있으면 관심 있다고 말해라. 그래, 관심 있다. 어쩔래? 그렇게 달리다 토요히라 강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치토세에서 연어 박물관에 갔었잖아요. 이곳 토요히라 강도 주민들의 수질 정화 노력에 힘입어 지금은 수십만 마리의 연어가 회귀한다고 해요. 강을 건널 때는 시원한 강바람이 마치 에어컨처럼 제 땀을 식혀줬어요. 강을 건너고도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제 이마며 등이며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쯤이었어요. 뭔가 작은 개천 같은 걸 발견하고 잠깐 멈춰 섰습니다. 삿포로 중심부에는 마치 우리나라 청계천 같은 조그마한 개천이 흐르거든요. 개천 주변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청계천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말이죠. 개천을 따라가다 보니 삿포로 타워가 보였습니다. 어제도 삿포로에 왔었지만 낮에 보는 삿포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저녁 화려하기 짝이 없던 삿포로와는 달리 대낮의 삿포로는 평범한 사람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삿포로 타워도 짜리뭉툭하니 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비록 삿포로 타워는 못생겼지만
그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삿포로 하면 생각날 정도로 가장 유명한 타워라서 그런가 봐요. 타워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삿포로의 상징인 별 문양도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삿포로 타워 광장은 밤이나 낮이나 상관할 것 없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푸른 잔디밭에는 돗자리 하나 달랑 깐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주변 벤치에는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선남선녀들로 가득했지요. 여러분들도 참동건이나 견빈, 정우경 같이 멋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삿포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장에서 호박을 하나 샀는데 호박이 타투를 했더라고. 보니까 재밌어서 요런 짤방을 넣으면 재밌겠구나 싶어서 해봤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 카페테리아에는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곳 삿포로 광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요 옆에 분수가 있거든요. 광장 한켠에는 맥주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본에는 이런 식의 맥주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맥주 브랜드마다 이런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데요. 이곳 삿포로 중심에서만 3개 정도의 맥주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축제를 즐기고 싶었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 없었기에 아쉽게 됐네요. 저는 맥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 love you 비어. 그리고 맥주 축제는 이렇게 밤이 깊어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자전거 여행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런 시내에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갈아탈 필요도 없고 차비도 들지 않고 주요 관광지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바로 삿포로역입니다. 삿포로역 시계에 장식된 저 파란색 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일본 내 주요 역사 근처에는 빅카메라가 있습니다. 역시나 삿포로역 바로 옆에도 빅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마침 선글라스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 장만할까 생각하던 중이었거든요. 제가 사용하던 선글라스는 오클리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른바 총알도 막아내는 방탄 선글라스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녀석의 단점은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저렇게 얼룩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여튼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서 달리는 저에게 선글라스가 없다는 건 큰 타격이었죠. 다행히도 안경과 선글라스 코너가 따로 있었는데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빈손으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에휴, 까짓거 선글라스 없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삿포로역이나 한번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삿포로역은 아주 이쁘네요. 그죠? 그렇게 삿포로역을 둘러보고 다시 삿포로 타워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삿포로 명물 자전거 택시예요. 인력거의 자전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저렇게 타고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고 관광지라든지 맛집 뭐 이런 것도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인력거 하시는 분들은 다 면허가 있다고 하잖아요. 역시 삿포로 타워는 밤에 와야 멋있는 것 같아요. 밤에 와야 젊은 친구들도 많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홋카이도 도청이에요.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느라 바빠서 오늘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슈퍼 가서 도시락도 샀어야 되고 텐트 칠 자리도 미리 봐놨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삿포로의 밤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밤이 되자 삿포로는 놀랄 만큼 화려해졌습니다. 마치 숨겨놨던 속살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잠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 골목 저 골목 다 뒤지고 다녔지만 아니, 이 동네는 어떻게 된 게 노숙할 만한 곳이 보이질 않더군요. 여러분들도 자전거 여행 중에 대도시를 들린다면은 꼭 숙소를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알아보면은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이날은 자정이 될 때까지 잠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결국 삿포로 외곽의 어느 공원에 둥지를 틀었죠.